자, 오늘은 7장 지도학습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은 지도학습하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유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학습은 주로 이제 그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학습시킨 후에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계속 학습시킨 후에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얘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주로 교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연필을 손에 들고 이것이 연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학습의 주로 목표는 입력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결과값을 이용해서 특정 타깃을 예측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 밑에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신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결과, 예측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이 있고, 학습시키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측된 결과가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야만 되고,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예측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대부분 이제 지도학습으로 이제 기계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구현되기 쉽게 만들어져서 이제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요. 그 데이터가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야 하고, 양도 또 많아야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주로 이제 분류라든가 이제 회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학습된 알고리즘에 예측하는 결과값이 이제 주로 이산인 값이면 이제 분류 문제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값이면 회귀 문제로 이제 정리가 돼서 예측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산은 우리가 그러니까 디지털처럼 10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산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속값은 우리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변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주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기존 데이터 그룹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쓴 이제 숫자를 인식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이제 분류 알고리즘을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해서 주로 이제
이메일의 스팸이나 스팸이 아니거나 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쓰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 알고리즘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실제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일이 왔을 때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이런 거 분류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의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제 주차 게이트에서의 이제 변호판 인식이라든가, 혹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 음성을 인식하는 문제들, 뭐 이런 정도에다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이제 정리를 하면, 지도학습은 주로 수학적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 문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의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된 알고리즘이 예측하는 결과값이 이상값이면 분류 문제고, 연속값이면 회교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메일에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요. 혹은 손으로 쓴 글자, 이 글자들을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넣어서 해당하는 숫자를 어떤 숫자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게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똑같은 알고리즘 자체를 가지고도요. 이제 지도학습에서 이제 회귀는 주로 이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고요. 회귀라고 하는 거는 선형 회귀 모델은 가장 단순하고, 그 다음에 학습 속도가 빠르며, 그 다음에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는 요인의 수가 적을 때 활용되는 것이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모델의 특징은 좀 알아뒀으면,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선을 딱 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을 통해서 이제 각 점이 직선으로 이제 제대로 분류하기 위해서 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조정을 해서 한다는 거죠. 이 직선이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는 주로 이제 분류보다는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주로 이미지와 같이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분류를 할 때 매우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요 선형 모델로서는 이제 해결하기 힘듭니다. 좀 간단한 모델인 경우는 이런 선형적인 모델로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미지라든가 이런 아주 많은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선형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주로 선형 모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여오는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과 같은 이런 이제 복잡성이 높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를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도 데이터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도 어떤 모델을 쓸 건지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학습의 이제 회귀와 분류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했어요. 111페이지에. 뭐 좀 정리를 해서 잠깐 본다면, 개요적으로 보면 분류는 매핑 기능은 값을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로 매핑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회귀는 매핑 기능은 값을 연속 출력으로 매핑하는 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상값이고, 회귀는 연속성 선형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데이터의 특성을 보면 비정렬값이고요. 회귀는 정렬된 값이다.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정확도를 측정을 하더라, 분류는. 회귀는 근 평균 제곱 오차를 측정을 하더라.
평균값을 내서 제곱 오차 값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은 데이터의 집합을 다른 클래스로 나누는 결정적인 경계 찾기를 하더라. 회귀는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을 찾는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예로 보면 의사결정 트리, 로지스틱 회귀 뭐 이런 알고리즘을 쓰고요. 회귀는 회귀 트릭,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선형 회귀 등 이런 것들을 쓰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뒤에서 잠깐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사례로 보면 분류라고 하는 거는 스팸 메일의 식별이라든가 음성인식, 암세포 식별 뭐 이런 데 쓰고요. 회귀는 이제 날씨 예측이라든가 주택가격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데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를 좀 차이점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이제 유형을 보면 뭐 일반적인 분류 알고리즘 예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지스틱 회귀라든가, 혹은 이제 나이브 베이즈, 그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뭐 K, 뭐 최근법 이웃, 뭐 최근접 이웃,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최근접 이웃은 새로운 데이터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위해 이제 훈련에 사용됐던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유형, 즉 최근점 이웃을 찾는 방법이 이제 K 최근점 이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형 함수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는 다양한 분류도 지원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산적인 경우 이진법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 분류, 그 다음에 그 스팸 분류라든가 암진단, 꽃의 품종 편별, 손글씨, 숫자 뭐 이런 분류 이런 것들에 주로 로지스틱 회귀를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뭐 20곡에 하듯 뭐 예 아니요 질문을 이어가면서 특정 기준의 질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학습 모델이다. 이건 뭐 사실 의사결정 트리는 우리가 20곡에 이제 질문을 해서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얘가 뭔지를 찾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그것도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스레트,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 방법이 있더라. 이것도 이제 분류나 회귀 분석 등을 사용해서 이제 앙상블 학습 방법의 일종으로, 그 다음에 훈련 과정에서 다수의 결정 트리로부터 분류하고 또 평균 예측값을 출력해서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하고 딥러닝, 이거는 이제 저 뒤에서 다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 모델을 모방한 그런 학습 방법으로 주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뉴런 형태의 가중값, 웨이트 값을 이제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고요. 딥러닝의 등장으로 이제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언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요. 데이터량이 좀 많은 거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 부분은 또 다시 언급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유형들 중에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사 결정 트리라고 하는 거를 보면 거기 우리 112페이지에 있어요. 의사결정 트리는 지도 학습의 분류와 회귀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시각적으로 읽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장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의사결정 트리는 그 모양이 거꾸로 선 이제 나무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스무고개 맞추기 게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트가 있으면 A 루트에서 이게 계속 트리 형태로 갈라져서 내려가는 거죠. 뭐 스무고개 맞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남자인가요? 아니요, 예. 남자면 나이가 몇 이상인가요? 아니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타이타닉호의 탑승객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트리 구조로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구분하고요. 나이 이상이면 사망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SIBSP 값이 이제 탑승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수를 의미를 한답니다. 그게 어느 이상이면 사망했거나 혹은 생존했겠거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형태로 내려가서 가는 형태, 그리고 스무고개 형태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씩 기준을 줘서 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트리 문제의 핵심은 어떤 이제 노드, 여기 노드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상위 루트의 노드에 놓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내가 이제 물어볼 때 어떤 그 분류를 가지고 최상의 분류를 해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질문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너무 애매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그런 질문이 아닌 경우들, 그다음 포괄적인 질문이 아닌 경우들은 계속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제일 핵심인 거는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이 최상 루틴에 놓여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무고개 게임에서 다음 질문 중에 이제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검은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맞추는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사과인가요? 뭐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 이건 생물인가요?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이것은 빨간색인가요? 색깔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박스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정보 획득량은 어떤 사건이 얼마만큼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의 함수라든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더라.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질서도를 정량화해서 나타난 값을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트로피 값은 높을수록 무질서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트리는 무질서라고 하는 건 뭐 질서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는 정보 함수하고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나타낸 정보의 활동량을 최소화하는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맞는 중요도 값을 계산해 찾기 위한 기계적 학습 이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례로 이렇게 이제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판단하고요. 만약에 생물인 경우는 이제 포유류냐 아니냐, 그다음에 무생물인 경우는 이제 뭐 이 교실 안에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고, 그다음에 교실 안에 있으면 뭐 다른 색깔로 다른 색이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빨간색인 경우 아닌 경우는 교실은 빨간색이다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트리 형태로 해서 우리가 결과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K 접근법 이웃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아까 뭐 초기에 많이 설명했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이 됐습니다. K 접근법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로 이제 KN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질 때 기존 기존 데이터 가운데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데이터들 가운데 아주 그 가까운 K개의 이웃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예측을 하더라. 그 중간에 정보를 가지고 얘가 어떤 건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학습 절차가 없고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 가운데 가장 가까운 K개, 개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K개의 이웃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 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짝수나 홀수로 볼 수 있는데 홀수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K가 3인 경우에, 그 다음에 K가 5인 경우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분류 집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별 모양이 네모와 동그라미 중에 어느 쪽에 속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별표가 있는 주변에 근접해 있는 애하고 판단을 해서 얘가 별 모양이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판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얘 이웃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일 자료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일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분포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장 많이 이웃한 것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중간, 그 다음에 더 넓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K는 주변의 데이터 수를 이제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은 K가 1인 경우고, 두 번째는 K가 5인 경우,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넓으면 넓을수록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웃한 면을 보면 K가 1인 경우 별표가 이제 네모에 속하는 걸로 분류를 하고요. K가 5인 경우는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영역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커질수록 분류 자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작은 수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K 값은 기본적으로 홀수를 사용을 하더라, 짝수보다는. 그걸 이제 뒤에 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갖는지 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접근법,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보면 이 거리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주로 이제 표준화된 거리 측정 방법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클리드 거리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는 X하고 X하고 두 좌표니까 두 좌표 간에 이제 빼가지고 X하고 Y 좌표 두 좌표 사이에 거리를 보려면 각각에 뺀 다음에 X값은 X값대로 Y값은 Y값대로 빼고 승수를 해서 제곱을 해서 근으로 만들면 이제 거리값을 유클리드 거리값으로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에 대각선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제 맨하튼 거리 측정법을 봤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거리로 갈 거냐 각으로 갔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각 형태로 가르지 않고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 이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자, 그래서 그 1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상품에 있어서 이제 무게하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 이제 무게하고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차이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에 있어서 무게와 가격으로 배치를 했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y좌표 단위가 달러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 달러라는데 가격 원인 경우 새 상품의 유도를 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냐 거리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냐 무게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상품의 유사도를 구분하기 위한 유클리드 거리 계산법은 이 n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가나 나 쪽에 구분을 줬을 때 가격 y축은 가격이고 x축은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에 더 놨을 때 더 좋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는 n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가의 포인트점 2,6이에요. x하고 y좌표가. 그 다음에 n은 5,5였었죠. 그래서 y는 y대로 x는 x대로 빼서 근을 구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점을 봐서 좌표값을 가서 x는 x, y는 y끼리 거리를 구해서 봤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 n이 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가 짧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형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가가 n이 그러니까 n이 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준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좌표값의 단위가 원인 경우 돈으로 따진 거예요. 돈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그럼 어떤 차이를 갖느냐? y값을 우리는 이제 가격으로 따진 거예요. 7,000원짜리, 6,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차이를 갖느냐?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가 n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을 했을 때는 x는 그대로 가고요. y값은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n하고 봤더니 x값은 그대로 갔고요. y값은 돈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가까운 거리가 누구다? 가가 가깝더라. n이 가에 가깝더라 라고 하는 거죠. 가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쪽으로 맞춰진 거죠. 왜냐면 5,000원짜리니까 그죠? 얘가 가까운 분류로 해서 그룹으로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그 변수별 단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고 그 거리에 가장 가까운 순서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KNN에서의 분류 결과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반드시 KNN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원리가 간단해서 구현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치 기반의 데이터 분류 작업이 돼서 성능이 좋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분석할 때 적합한 최적의 이웃의 수 혹은 이제 거리 이런 척도의 방법에 연구자가 임의로 정해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측값과 학습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전부 측정해야 하는 거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점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가 커지면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변수 간 거리가 멀어져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정하게 측정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이라든가 개인 영화 추천, 그다음에 단백질 및 뭐 이런 이제 질병 추출 뭐 이런데 유전자 패턴 인식 이런데 사용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이런 특징들을 찾아내기도 하죠.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N 시뮬레이션을 좀 보면 알고리즘을 보면 이 알고리즘은 좀 길이가 있어서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